어떤 정체불명의 후드티 입은 놈이 그림자 속에서 싸우며 나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공개 처형이라도 자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링에 들어서고 후드를 벗는 순간 터프가이 행세하던 가터의 가면이 순도 100%의 공포로 녹아내린다. 커터는 후드를 쓴 인물이 전설적인 파이터 달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싸움에서 빠진다. 한심한 심판놈은 줏대없는 겁쟁이 놈 앞에서 싸구려 미끼처럼 돈다발을 흔들어대며 카터를 다시 끌어들이려 애쓴다. 하지만 카터는 그냥 내빼버리고 달튼은 빌어먹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 상금을 차지한다. 이 한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프랭키는 이 새롭게 등장한 엄청난 존재가 바로 자신이 진작에 찾아야 했던 남자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다. 달튼이 자기 차로 돌아가자 쫄보 카터에게 돈을 걸었다가 재산을 탕진했을 게 뻔한 웬 찌질이한테 기습을 당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 천재적인 전략가께서는 칼로 달튼의 옆구리를 그대로 쑤셔버린다. 달튼은 옆구리에 칼날이 튀어나온 채로 좆도 신경 쓰지 않고 침착하게 공격자에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봤냐고 묻는다. 공격자는 갑작스런 공포에 휩싸여 싸구려 파티용품인 양 무기를 버리고 겁먹은 짐승 새끼처럼 허둥지둥 도망간다. 달튼은 심지어 그 겁쟁이 뒤에다 대고 칼을 돌려받고 싶냐고 소리치는 대담함까지 보인다. 달튼이 자기 자상을 직접 꿰매기 시작하자 프랭키가 그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구급차가 필요하냐는 가짜는 질문을 던지고 그는 아니라고 투명스럽게 일축한다. 그녀는 그의 옆구리에 박힌 거대한 칼을 가리키고 그는 그녀에게 잠시 들고 있어달라고 부탁한다. 프랭키는 이 완전 미친놈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현금 다발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그녀는 악명 높았던 전직 파이터를 알아보는데 한참 걸렸다고 고백한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완전히 경악시키는 수준의 침착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꿰맨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익숙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 내린다. 프랭키는 자신이 로드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때는 괜찮았던 그곳이 지금은 완전한 시궁창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밝힌다. 그곳은 이제 인간 버러지들로 들끓고 존나 쓸모없는 지역 경찰놈들은 도와주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녀의 초기 전략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줏대없는 쫄보 카터를 고용하는 것이었는데 애초부터 존망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카터가 유능한 줄 알았다고 한심하게 인정하지만 이제는 달튼이 더 우월하고 솔직히 말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 일에 주당 5,000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제안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게도 그 제안을 씨발 단칼에 거절한다. 그러고는 뻔뻔하게도 카터를 고용하라고 제안하는데 이건 대놓고 모욕이나 다름없다. 뻔하기 전에 그녀는 그가 제안을 재고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연락처를 남긴다. 달튼은 낡아빠진 고물차를 타고 떠나는데 프로파이터로서의 족같은 과거 기억에 잠겨있는 것이 분명하다. 깊은 우울증에 잠식된 듯 그는 자기 차를 철로 위로 직접 몰고 가는 미친 짓을 저지른다. 그는 전속력으로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화물열차의 경로에 정확히 차를 세운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갑작스런 좆됐다 싶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며 아무래도 망각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심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이 쓸모없는 똥새 새끼는 협조하기를 거부한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장되는 몇 분 동안 그는 기차가 덮쳐오는 와중에 미친 듯이 차를 살리려고 발버둥친다. 기차는 결국 그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의 뒤 절반을 완전히 날려버린다. 예상대로 달튼은 잔해 속에서 거의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나타나는데 그의 주인공 보정이 씨발 존나게 단단한 모양이다. 차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어진 그는 프랭키에게 연락한다. 달튼은 글래스키라는 이름의 음침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이름만큼이나 지루한 곳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는 찰리라는 이름의 10대 소녀를 만난다. 둘 다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며 그가 로드하우스라는 시궁창을 청소하기 위해 고용된 남차라는 사실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곳의 이름이 그냥 더 로드하우스라고 알려주는데 상상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이름이다. 찰리와 그녀의 아버지가 길을 알려주고 달튼은 마침내 그 악명 높은 싸구려 술집에 도착한다.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빌리라는 이름의 웨이터가 완전 빠두리의 한심한 찬양과 함께 그를 알아본다. 술집은 기만적으로 조용하고 이 때문에 달튼은 평화로워 보인다는 순진한 소리를 짓거린다. 바리스타인 로라는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는데 이 평온함이 씨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정도의 기본 지능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밤 아주 사소한 개소리 때문에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진다. 병과 유리산틀이 무기처럼 날아다니며 그곳은 완전한 개판으로 변한다. 라이브 밴드는 보호 철장 뒤에서 공연하는데 이곳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디테일이다. 달튼은 마치 포식다가 먹잇감을 연구하듯 안전한 거리에서 펼쳐지는 혼돈을 그저 관찰할 뿐이다.
잠시 후 바이커 갱단이 손님들을 그리고 가장 비열하게도 여자들을 괴롭히러 도착하는데 마치 걸어다니는 유해한 남성성의 스테레오 타입 같다. 빌리가 한 젊은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자 바이커들은 그 대신 빌리를 위협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 달튼이 마침내 개입하여 무슨 선문답이라도 하는 선사처럼 평화로운 해결을 시도한다. 대치가 격화되자 그는 갱단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요청한다. 델이라는 이름의 완전 등신인 갱단의 리더는 밖으로 나가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러자 달튼은 박해기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갱단의 것이냐고 묻는다. 그런 다음 그는 침착하게 밖으로 걸어나가 그들의 소중한 오토바이를 조직적으로 넘어뜨린다. 그의 행동은 성공적으로 갱단 전체를 주차장으로 끌어낸다. 가게 밖에서 달튼은 그들에게 평화롭게 꺼져줄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준다. 그런 다음 그는 의료보험은 있는지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인지 물으며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가진 모라는 바이커 중 한 명은 실제로 길을 알려주기 시작한다. 달튼은 갱단원들의 뺨을 차례로 하나씩 때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어리석게 반격하자 그는 잔인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대응하며 한 놈의 코뼈를 두 번째로 박살낸다. 그는 이 만남을 무승부로 선언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델의 단순한 외로는 처리하기에 너무 복잡한 개념이다. 델은 그 관대한 제안을 거절하고는 그 형편없는 판단력 때문에 즉시 의식을 잃는다. 달튼은 다른 남자의 팔을 부러질 때까지 비튼 후 뻔뻔하게도 병원은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다고 상기시켜준다. 완전 미친 짓으로 달튼은 프랭키의 차를 빌려 자기가 방금 두들겨 팬 남자들을 직접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자기가 방금 폭행한 바로 그 등신들이 의료 서류를 작성하는 것까지 도와준다. 그가 차로 돌아가자 한 의사가 그를 가로막고는 응급실을 전응아들로 채워준 것에 대해 비꼬는 투로 감사 인사를 건넨다. 엘리라는 이름의 이 의사는 그의 잘난 체하는 유머에 헛을 찔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미소를 짓는다. 그의 자상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는 자신이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녀는 그가 싸움에서 성적 쾌감이라도 느끼는지 그리고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달튼은 싸움에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식의 사이비 철학적인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녀가 상처를 제대로 봉합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어리석게도 그녀의 전문가적인 도움을 거절한다. 그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빌어먹을 잘못이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기 연민적인 멜로드라마에 흠뻑 젖은 반론이다. 같은 자학적인 이유로 그는 그녀의 진통제 제안도 거절한다. 로드하우스로 돌아오자 프랭키는 달튼에게 일주일치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들은 그의 깨쩌는 활약상에 대한 가십으로 떠들썩하다. 달튼은 자신의 상남자스러움에 흡족해하며 자신이 본 하우스보트를 언급하고 그것을 빌릴 의사를 표현한다. 프랭키는 그 보트가 자기 소유라며 공짜로 머물러도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근처물에 산다고 소문난 큰 악어에 대해 경고한다. 그녀는 씨발 진심인데 그 짐승이 작년에 부두관리인의 포메라니안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는 배에 정착하는데 또 한 번 창의력 제로를 과시하며 그 배의 이름은 더 보트이다. 그날 밤 그는 UFC 챔피언십 경쟁자였던 과거에 대한 악몽을 꾼다. 다음 날 아침 로라가 보트로 아침 식사를 가져와 그를 깨운다. 그녀는 로드하우스가 경비원을 자주 교체한다며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나중에 달튼은 마치 아직도 1990년대인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찰리의 서점으로 향한다. 서점이라는 성역 안에서조차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가 바이커 갱단을 작살낸 이야기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그가 책을 구경하는 동안 이웃 가게에서 소동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쓸모없는 바이커 놈들이 선동한 것이다. 기특하게도 찰리는 야구 방망이를 잡고 개입할 준비를 하는데 진정한 상여자처럼 자신의 영역을 지킬 태세다. 바이커들은 달튼이 무슨 일인지 보러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녀를 조롱한다. 그들은 그를 보자마자 거의 바지에 지릴 뻔하며 물러나 자신들이 완전한 겁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달튼이 로드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프랭키에게 마을 회의라도 놓쳤냐고 비꼬지만 그녀는 원래 가십거리 좋아하는 작은 섬이라 그렇다고 일축한다. 한편 한 요트 위에서 바이커들을 고용한 대가리놈은 달튼에 대한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의 이름은 벤 브렌트이며 그는 달튼이 로드하우스의 영업을 망치려던 자신의 계획을 좆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한다. 이 버릇없는 애새끼는 움직이는 배 위에서 이발사에게 약간 베이자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선장을 주먹으로 친다. 브렌트는 바이커들에게 추가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로드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난투극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음악 선곡이라는 심오하게 멍청한 문제 때문이야. 달튼은 이 상황을 빌리에게 경비원이 되는 법을 가르칠 기회로 삼는다. 그는 칼을 든 남자를 가리키며 빌리에게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을 지시한다. 놀랍게도 빌어먹을 웨이터인 빌리가 성공적으로 그 동작을 실행하고 공격자를 무장해제시킨다.
달튼이 개입하여 그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나머지 문제아들은 빌리가 처리하도록 놔둔다. 그 후 며칠 동안 달튼은 빌리와 또 다른 직원인 리프가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리프의 손마디에 있는 흉터를 보고 그는 그가 복서라는 것을 알아채고 빌리와 함께 훈련하도록 한다. 새로운 후연생들이 싸움을 처리하게 되자 달튼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바이커 갱단이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마치 심술난 유아들처럼 그를 쳐다보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그날 밤 달튼은 다시 자신의 UFC 과거와 상대방을 죽였던 시합에 대한 악몽을 꾼다. 다음날 아침 달튼은 지역 카페에서 의사인 엘리를 다시 만난다. 그들은 시시덕거리는 농담을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는 글래스키에서는 가족 간의 의리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은 한 무리의 쓸모없는 좆바는 새끼들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달튼은 그의 씨발 피 묻은 돈을 받고 하우스보트로 돌아간다. 가는 길에 한 차량이 그를 바짝 따라오다가 속도를 내어 그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한다. 달튼은 첫 번째 공격은 피하지만 그 차가 후진하여 그의 트럭을 들이받아 다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게 된다. 그는 바이커 리더인 델과 그의 여자친구가 차에서 허둥지둥 나와 그들이 늘 그렇듯 겁쟁이처럼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다. 달튼은 충돌에서 살아남지만 보트로 돌아와 보니 델이 존나 큰 샷건으로 무장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다. 델은 삼류영화 악당이나 할 법한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달튼에게 대응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준다. 달튼은 테이블을 델의 무릎에 그대로 뒤집어 엎어 그것들을 박살낸 다음 아무렇지 않게 그를 물속으로 던져버린다. 달튼이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바로 그 순간 프랭키가 경고했던 바로 그 존나 큰 악어가 극적으로 등장한다. 달튼은 실제로 그 쓸모없는 개자식을 구하려고 시도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악어는 이미 식사를 즐기고 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델의 유해를 수색하는 동안 한 지역에 잘난 체 하는 놈이 악어는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서점에서 찰리는 달튼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로드하우스가 마약 밀매의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다. 달튼이 밖으로 나가자 벤 브렌트의 부하 중 한 명이 총으로 그를 위협한다. 그 깡패는 달튼에게 자기 고용주가 할 말이 있다고 전한다. 달튼은 그 남자에게 그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총을 다루는 능력을 심각하게 좆되게 만들 것이라고 침착하게 경고한다. 그는 그 남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총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증명한다. 그는 다른 깡패에게 자신이 매일 밤 로드하우스에 있을 것이라고 그의 보스에게 전하라고 지시한다. 손가락이 부러진 부하가 브렌트에게 돌아가 실패했다고 보고한다. 브렌트는 자신의 계획이 고작 경비원 한 명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브렌트의 최종 목표는 로드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족같은 호화 호텔을 건설하는 것임이 밝혀진다. 브렌트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에게 전화하지만 이 성질머리 더러운 꼬마 새끼는 자기 전화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응수한다. 리더는 부하 중 한 명에게 물에 뛰어들어 전화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녹스라는 이름의 가학적인 해결사가 이 개판을 해결하기 위해 브렌트에 수감된 아버지에게 고용된다. 녹스는 상인에게서 재킷을 훔친 후 시장 가판대 전체를 불태워버림으로써 완전한 사이코패스임을 증명한다. 글래스키로 돌아와 엘리는 달튼을 그녀의 전 남자친구 보트에 태운다. 대화 중에 달튼이 브렌트와의 갈등을 언급하자 엘리는 브렌트의 가족이 이 빌어먹을 마을의 절반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명확히 해준다. 그녀는 이미 온라인으로 그를 조사했으며 그가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던 그 개판 UFC 시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정보력을 드러낸다. 녹스는 번쩍이는 스포츠카를 몰고 마을에 도착하여 즉시 브렌트의 패거리를 장악한다. 브렌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패거리 전체가 이 정체불명의 아일랜드 미친놈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녹스는 브렌트의 아버지가 달튼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고용했다고 설명한다. 브렌트는 이 족같은 상황을 직접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한심하게 애원하고 녹스는 놀랍게도 그 요청을 수락한다. 나중에 두 명의 경찰관이 델의 실종에 대해 달튼에 신문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들은 그를 부두로 데려가 보안관을 만나게 하는데 그는 빅딕이라고 불리길 우스꽝스럽게 고집하는 남자다. 보안관은 달튼에게 마을을 떠나거나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라고 말한다. 달튼은 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놓고 비웃고 보안관은 그 자리에서 그를 거의 처형할 뻔할 정도로 격분한다. 그 순간 엘리가 도착하여 보안관의 뺨을 정면으로 때리고 이 부패한 씨발놈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밝힌다. 엘리는 달튼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며 자기 아버지는 브렌트의 돈이나 받아 처먹는 똥딱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이 가족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브렌트의 깡패들은 찰리의 서점에 불을 지르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다. 그날 밤 브렌트는 달튼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 로드하우스로 간다. 브렌트는 달튼의 양심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UFC 시합, 즉 자신의 시발 친구를 죽였던 그 시합에 대해 그를 조롱한다. 그런 다음 브렌트는 녹스와 바이커 갱단을 보내 로드하우스를 파괴하게 한다.
녹스는 가게 안으로 거들먹거리며 들어와 로드하우스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창녀가 되었다고 오만하게 선언한다. 달튼은 주변에서 본격적인 개판이 벌어지는 동안 바에서 침착하게 카피를 마시며 평정을 유지한다. 녹스는 손쉽게 빌리와 리프를 때려눕히고 이어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박살낸다. 그는 달튼이 마침내 일어나 이 미친 개자식과 맞서기 위해 일어설 때까지 반복해서 달튼의 이름을 외쳐댄다. 밖으로 이어진 긴 싸움 끝에 달튼은 일어나서 걸어간다. 하우스보트로 돌아온 달튼은 마을을 떠날 작정으로 짐을 싼다. 프랭키가 도착하여 솔직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고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자신의 바가 브렌트가 그의 족같은 럭셔리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달튼은 자신의 잠재적인 분노가 두렵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할 때에 그는 잿더미가 된 찰리의 서점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구급차를 목격한다. 그는 마침내 브렌트가 전술을 격상시켜 달튼이 아끼게 된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 한계점임이 증명되고 그의 내면에 있던 살인자가 이제 완전히 씨발 깨어난다. 달튼은 브렌트의 거주지로 가서 서점을 불태운 남자를 대면한다. 짧은 대화 끝에 달튼은 그의 기관을 으스러뜨려 그 남자를 죽인다. 그는 시체를 트럭에 싣고 모로부터 브렌트가 곧 존나게 많은 현금을 받을 것이라는 팁을 받는다. 달튼은 돈을 배달하던 경찰관을 멈춰 세우고 그를 기절시킨 후 현금을 빼앗는다. 그런 다음 그는 부패한 경찰이 죽은 부하를 쏜 것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한다. 보안관이 도착하여 달튼에게 브렌트가 엘리를 납치했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완전한 이중 배신으로 드러나는데 보안관과 브렌트는 공모자였고 엘리는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다 이것은 전면적인 개판 3중 배신이 되는데 무능한 브렌트가 결국 그녀를 실제로 납치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보트 추격전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녹스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친 방식으로 싸움에 다시 합류한다. 달튼과 브렌트의 보트가 충돌하고 싸움은 해안으로 옮겨간다. 브렌트는 마지막 필사적인 겁쟁이 짓으로 자신의 요트를 로드하우스에 직접 충돌시켜 완전히 파괴한다. 그 잔해 속에서 달튼과 녹스는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 이어지는 싸움은 잔혹함과 충격적으로 재치 있는 농담이 어우러진 진정한 걸작이다. 녹스가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브렌트의 끊임없이 징징대는 목소리에 정신이 팔린다. 이 순간의 방심은 달튼에게 회복하여 나무 조각으로 녹스를 여러 번 찔러 치명상을 여러 번 찔러 치명상을 입힐 기회를 제공한다. 달튼이 싸움에서 2등이다. 보안관이 도착하여 달튼이 영원히 마을을 떠나는데 동의하면 그의 행동을 덮어주겠다고 제안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달튼은 버스에 오르지만 그 전에 훔친 현금을 진정으로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찰리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선물로 남겨둔다.